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Know how to tell a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 충격은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지역을 넘어서 이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자, 오늘도 주영석 기자 그리고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자, 11번째 에피소드 오늘의 주제는 해리스, 트럼프 알링턴 묘지 참배 논란에 이 성스러운 장소 모독했다. 그리고 무보험 운전자들 점점 늘어나 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그리고 미국민 취업인구 10년 만에 최저 등 3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해리스, 트럼프 알링턴 묘지 참배 논란에 성스러운 장소 모독했다고요? 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 전에 텍사스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럼프를 향해서 성스러운 장소를 정치적 쇼를 위해 모독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X 계정에서 부통령으로서 나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다면서 그곳은 엄숙한 곳이고 미국을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미국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하나가 되는 곳이다. 정치를 위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들이 13명 미군들이 그렇죠.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유가족들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수시간 보내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간 거지 내가 막 나서서 간 게 아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슈 갖고 지금 카말라 쪽에서는 계속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트럼프 쪽은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대통령 조 바이든이 지금 해변가에서 휴가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캠페인 활동에만 주력하는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왔어야 된다. 대통령, 부통령 다. 왜 안 왔느냐. 괜히 자기네들이 이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역공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래서 그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유가족들 보면은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 논란을 만들어낸 얘기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비난을 했고요. 또 그레이엄 앨런이라는 분이 이렇게 X에 올렸는데 MBC 뉴스가 치욕스러워야 한다. 그러면서 MBC News asked Gold Star mom 켈리 후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로 네. 트럼프가 참석한 게 국립묘지에 참석한 게 적절했느냐? 예, 적절했느냐? 알링턴 국립묘지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re you in my shoes? I invited him. My son was murdered under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당신들이 내 처지가 돼봐라. 내가 그를 초청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거다. 그래서 내 아들은 살해를 당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 아래서 이렇게 살해를 당했다고 저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저 지금 사진에 아마 나오는 인물이 아들이 아닌가. 예, 아들이에요. 네. 아들 사진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이제 트럼프만 간 게 아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게 트럼프만 찍은 거 아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또 그랬어요. 사진을 찍자고 한 것도 유가족들이 요청을 한 거지 자기네들이 먼저 찍자고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버락 오바마도 저렇게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 조 바이든도 저렇게 헌화하는 모습 있는데 저기서 촬영을 했다. 저기 한국 네, 다음 장면 볼게요. 또 이분도 제러드 스미츠 상병 이분도 돌아가셨거든요. 3년 전에. 예, 콜프로. 상병 아버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를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트럼프를 비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쇼로 그렇게 둔갑시킨 거다. 그래서 이분만 나온 게 아니라 유가족 한 7, 8명 연달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유가족들이 트럼프를 초청했다. 우리가 트럼프를 초청한 것이지 트럼프가 막 나서서 이렇게 정치적인 쇼는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제 유가족 나와죠. 데런 후버
저기 미군 돌아가신 미군 데런 후버, 뭐 켈리 바넷, 크리스티 쉔블린, 뭐 미스티 포코, 셰럴 주엘스 이분들 유가족들이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면. 네? 여기까지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인데.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제 주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트루스 소셜 통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무슨 논란이냐? 그들이 초청했는데 안 가?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한 번씩 이거는 얘기해 처음에 주세요. 논란이 됐던 게 네. 참여해서 논란이 됐다기보다 참여했던 장면들을 동영상에 촬영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묘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 촬영을 해서 이게 내규에 따르면 그 뭐 영상을 촬영해서 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그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상도. 국립묘지 규정이 있는데 유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촬영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그런 반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립묘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내규에 보면 묘지 내 정치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묘지 관계자가 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밀치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란은 되고 있는데 영상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건 아무데도 없었고 거기 촬영할 때는 처음에 촬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제 유가족 측 그런 입장이고요. 유가족 측이 초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라는 건 트럼프가 마치 가가지고 이거를 캠페인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런 그 뉘앙스를 지금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거는 유가족들이 초청을 한 거고 그들의 촬영을 원했고 사진 촬영도 그들이 원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보도를 어떻게 했으니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팩트를 살펴보자면 60구역이라고 있어요. 알링턴 네. 국립묘지 60구역. 그곳이 그 미군 사상자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네. 미군 사상자. 네. 뭐 2차 대전도 있을 수 있고 1차 대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뭐 남북 전쟁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주 오랜 예전에 사망한 분들 말고 최근에 네. 이제 네. 사망한 그 미국 그 무덤들이 60구역 쪽에 좀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육군이 밝힌 내용을 보면 묘지에서의 정치 활동을 명백히 금지한다. 이게 연방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연방법이고 또 육군 규정, 국방부 정책에도 이 연방법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명히 그 인지돼 있고 네. 나타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육군 쪽에 밝힌 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팀이 캠페인 팀이 그 장소에서 사진 찍고 영상까지 촬영한 것은 이 연방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특히 네.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원영석 그 기자가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묘지 관리인이 있는데 묘지 관리인이 그 60구역에서 사진 찍고 영상까지 찍는 거 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게 말렸는데 이제 그걸 이제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는 또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니 묘지에 와서 헌화하고 그런 장면을 뭐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부당하게 이제 자기들을 탄압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발하고 네. 따르지 않고 왜 우리가 조용히 여기서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걸 왜 너희가 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러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아마 그 트럼프 캠페인 쪽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네. 묘지 관리인이 밀려났다는 겁니다. 밀려나서 결국 이게 논란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 쪽에서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비난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제향군인들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캠페인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시했다는 그런 네. 이제 보도들이 나온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그때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다는 걸 팩트를 이제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건 그냥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뭐 서로의 흠집 잡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충분히 뭐 공방이 있을 수 있고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곳에 가서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을 만한 행동을 했냐? 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뭐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참가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곳의 규정이나 룰은 좀 따라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됐건 그 지금 사진에도 나오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
촬영을 월턴 했죠. 뮤지에 예. 갔었고 촬영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그 촬영한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도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그 캠페인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 사진이 찍혔을 때 저 때가 선거 기간이었는지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확하게 지금 2024 대선 기간 중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캠페인을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공격을 당할 어떤 명분을 주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예, 사실 그 저도- 점을 지적한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 트럼프가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3명이 바이든 때문에 사망했다는 희생됐다. 것을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그렇죠.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게 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분들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이 굉장히 맞아요.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주요 공격 대상 중에 하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무언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한 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도.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역공을 펼쳐서 역공, 이거는 정치 쇼다라고 뭐 맞아요. 주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딱 그 먹잇감 양적으로 볼 때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식 헌화 같으네요. 대통령 재임 당시 공식 헌화. 왜냐하면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과 트럼프도 헌화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헌화 그 꽃이 네. 비슷한 거 보니까 백악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현직 대통령이 헌화하는 모습을 담은 게 특히 아닌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많고 군인들이 네. 제복을 같이 입은 거 네. 보면 네. 어떤 공식 행사 그런 것 같죠. 날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거는 아마 그 선거 운동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찍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네. 선거 캠페인 뭐가 관계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저게 이제 찍힌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링턴 국립묘지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정말 그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릴 것 없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잠든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그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정말 네. 신성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도널드 트럼프, 카말라 해리스 두 사람의 또 양측의 행태가 정말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신성시하는 행태인지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한국에서도 예. 이게 그 국립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정치인들이 이제 뭐 가서 뭐 민주당 뭐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 가서 했을 때마다 이제 양 그 언론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네게티브 막 네. 전략을 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전형적인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지금 대선 시기는. 후보라면은 예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목숨 잃은 용사들 가족을 함께 이렇게 철군 3주년을 맞아서 트럼프가 갔다고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가는 과정이 또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에 따르면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개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들어가게 놔두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대요. 트럼프가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마이크 존슨 유가족들, 골드스타 가족들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게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도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여기 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 동안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이. 그래서 자기 그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을 다시 연상시키는 그런 그 유권자들한테 연상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굉장히 이번 그 국립묘지 참석에 대해서 트럼프의 국립묘지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분 나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는데 어찌됐건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말 남부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소련 시대 때도 소련도 침공했었고 맞아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전란을 겪은 그 나라에서 이제 미군들을 빼내면서 조금이나마 그 나라에 평화를 준 것 자체는 저는 좋게 평가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군들이 뭐 희생이 있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요. 좀 이 시점에서 볼 때 답답한 건 그리고도 거의 한 3, 4년이 지난 상황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감정이 당연히 안 좋겠죠. 현 정부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런 작전이 이루어졌고 그런 와중에 이제 희생이 됐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든지 희생된 군인의 가족들은 현 정부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좀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가족들을 좀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저 가족을 끌어안기보다는 결국 그 소수화시키면서 좀 공격하는 쪽으로 간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어찌되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단순한 선거 캠페인상의 득실을 따진다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그 2021년 16 사태 때 그 의사당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부추겼다는 좀 의혹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재판도 열리고 그런데 이번에 또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이나 변명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무언가 기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좀 아웃사이더 이런 느낌이 강한데 4년이나 백악관의 주인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비록 비판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역시 트럼프니까 저렇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 아마도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그런 점을 노리고 공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찌됐건 뭔가 미국의 기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해프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서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근데 이제 그 이 유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하고는 이렇게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저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랬는데 전화 한 통 못 받았고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초청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바이든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근데 백악관에서는 초청받지 못했다 그렇게 반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유가족들 골드스타 유가족들이 어쨌든 거의 다 트럼프 편이거든요. 지금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정치적 그가 카말라 해리스한테 역풍이 됐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 이 골드스타 유가족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했어요. 이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한테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지켜봐야죠. 그거는 뭐 11월에 대선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대선까지 70일 정도도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모든 이슈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지지율도 박빙 아닙니까? 지금 뭐 전국 지지율도 그렇고 뭐 경합주 지지율에서도 한쪽 곳에서는 뭐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도 나오고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카말라가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이슈들조차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대처하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저번에 미치니까요. 지지율 얘기를 네. 저기 주식 얘기를 하면서 뭐 선반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영석 기자랑. 근데 우리도 지금 봤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 전당대회를 이후에는 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 탄력을 받기 마련인데 별로 변동이 없었다. 이미 선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금 뭐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진짜 말씀 그대로 오랜만에 듣네요.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 이런 이슈 갖고 그러니까 요만한 이슈라도 이제는 서로 물어뜯기 바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카말라가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한 5% 상승해야 되는데 그 상승이 없었다고 ABC 뉴스가 맞아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CNN 인터뷰도 나왔는데 18분밖에 안 했어요. 네, 짧았어요. 짧았죠. 그게 41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다 공개해라. 그리고 스크립트 그냥 공개해라. 지금 도대체 근데 지금 CNN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은 그린 뉴딜, 그러니까 화석 연료 이슈 갖고 카말라 해리스가 얘기를 했는데 좀 논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편집하면서 컷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 인터뷰도 별로였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좀 그래요. 제가 재미도 없었고. 그러니까 CNN이 참 답답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도와주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센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좀 검증도 하고 좀 본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면서 어차피 녹화잖아요. 그게 그걸 편집할 건데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싶은 거 편집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건 좀 세게 가야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완전 180도 다르잖아요. 그 기자가 굉장히 그 반트럼프로 유명한 데나베 씨. 데나베 씨. 근데 그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전혀
요만큼의 압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것 같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아 왜 안 하냐고 얘기는 들을지언정 저렇게 언론들의 도움을 받는다, 뭐 언론과 짜고 친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텐데. 그렇죠. 괜히 저런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최소한 하려고 했다면 그게 10분을 하더라도 라이브로 하는 게 맞는 거였고 최소한의 어떤 그 대선 후보 검증을 한다는 정도의 인상은 줄 수 있을 정도의 공세는 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제가 봐도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젊고 역동적인 후보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시작하면서 지지율 탄력이 있었죠.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 올라가고 언론들이 또 좋은 기사 많이 써주니까 그게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기가 이 선반영이 굉장히 그 맥시멈까지 되지 않았나. 갔죠. 그 맥시멈 됐고 이제는 점점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뭐 예를 들어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예상을 뒤엎고 정말 조리 있게 그리고 소신껏 얘기를 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그런 모습 보인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건 거의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CNN과 이런 식으로 인터뷰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분명히 앞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그거를 미니마이징 잘할 수 있느냐 최소한으로 좀 관리하면서 떨어지게끔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질문에 너무 단답형이었고 좀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노트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눈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CNN이 웃기는 게 녹화였잖아요. 8시간 이후 그게 틀었는데 라이브로 써 있는 거예요. CNN 라이브로. 녹화할 때는 라이브였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찍혀 있는 근데 거니까. 문제는 그거는 제가 볼 때 CNN에 띄워주기는 실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뭐 앞으로 이제 10일 날 저희도 이제 9월 10일 생중계를 있죠.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주영석 기자 그리고 원영석 기자 두 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때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참 이 카말라 해리스 디펜스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면 볼수록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알면 알수록 뭔가 좀 호감도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큰 약점이 아니죠. 솔직히 2020년 때 조 바이든보다 약한 모습 아닌가 싶어요. 얘기하는 거는. 뭐 한번 지켜봐야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9월 10일 저희 라디오 코리아 이제에서 저희 그 대선 대통령 후보 그 디베이트 저희가 생중계한다는 점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주영석 기자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야, 이거 정말 요즘 문제 많아요. 보험료가 너무 오르니까. 자, 무보험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시간에 너무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현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이거 그리고 다들 경험을 좀 하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할 수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하고 세계적으로 심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 마틴 바버라는 사람이 올린 그 영상이고 그 글인데 Investigate the practices of the car insurance industry in Parliament. 사인 더 페티션에서 UK 가면 이게 영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운전자들이 보험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그렇군요. 영국에서도 insurance needs to change. 그러니까 보험 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진을 들고 그 영국의 그 정부 그 다우닝가 그 총리 관저 앞에서 찍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영국의 그 보험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청원 운동을 하는. 그래서 청원에 이제 서명해 달라.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건데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험 문제, 특히 자동차 보험이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자동차 보험 산업이 비용 급증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도 오르고 또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해서 이득을 많이 챙겨가는 것 같지만 또 많은 돈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보험 회사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위너는 없고 전부 다 좀 패자들만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최근에 이 미국 보험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근 3년 동안에
52%가 올랐다고요. 아이고야, 정말 맞아요. 급등했어요. 그렇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이게 남 저도 얘기가 어제 아니라 봤어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 네.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저도 그래요. 엄청나게 네. 올라가지고 네,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올랐어요. 있는데 보험 없이 네. 살자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니까 그나마 힘들게나도 감당이 되는 사람들은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네. 감당이 안 돼요. 네. 보험료 이렇게 인상된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어떤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그게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 보도가 뭐냐면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해지하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럼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뭐 검찰에 적발이 돼서 벌금을 물건 그렇죠. 사고가 나서 내 돈을 내건 내가 그냥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고 예.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보험을 해지해서 무보험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영향이 다른 운전자에 간다. 네. 다른 운전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렇죠. 무보험자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험 재계약할 때 권하는 게 뭐예요? 그 무보험자랑 사고가 났을 때도 커버받는 그게 그 UM이죠? 예, 그거 다 UM입니다. 하잖아요 요새. 요즘 보험 하죠. 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 UM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보험 재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무보험자가 늘어날수록 보험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그 보험연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보험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최신 데이터인데 여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비율, 그러니까 무보험자의 비율이 2019년 11%였는데 2022년에 14%로 증가했고요. 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3년 만에 3%가 올랐으니까 네. 매년 1%씩 올랐고 지금 2024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뭐 한 20% 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도 하는 얘기가 최근 한 2년, 3년, 2, 3년 동안에 자동차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너무 지금 비싸요. 무보험을 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 심각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지인 케이스만 해도 뭐 저도 그렇지만 네. 뭐 특정 보험사 이름을 깔 수는 네, 없지만 이게 지금 원래 기존보다 거의 한 20%에서 많게는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 이제 저희 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론 론 내고 있죠. 네. 보험료 내고 내고. 기름값 내고 유지비 뭐 이래저래 하면 거의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은 차 밑으로만 1,000불 이상이다. 1,000불, 네. 아니 지금 렌트비도 올라가지고 죽겠는데 차 보험료 한 달에 1,000불 내고 집 렌트비도 뭐 기본 뭐 그렇죠. 스튜디오도 요즘 2,000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한 달에 고정 비용만 차랑 집만 했는데 네. 3,000불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죠. 예, 힘들죠. 제가 아는 지인도 이렇게 무보험자한테 네. 차를 들이받쳤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 보험이 있어가지고 UM? 커버가 됐는데 본인 보험이 있으니까. 본인 보험이 있으니까 됐는데 저도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차를 뒤에서 쳤는데 네.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근데 히든런이요? 근데 제 느낌에는 무보험자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보험자 근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 사고 났더니 무보험자더라.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차 없이 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여기가 한국처럼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무보험자가 이렇게 보험료가 이대로 계속 상승하면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보험을 내는 사람들 부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 액수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 뭐, 우려가 됩니다. 사실 뭐 미국도 이제는 주상복합이 많이 생겨서 밑에 네. 그 뭐 스토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지역이랑 이 상업 지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뭘 사러 가려고 해도 굉장히 멀리 걸어 나가야 네. 된단 말이에요. 뭐 랄프스를 가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가용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이제 네. 모는 발이죠, 자동차 발. 없이 네. 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네. 뉴욕만 하더라도 거기는 정말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동차 보험이 부담스러우면 자동차 그냥 없어도 포기하고 되죠. 대중교통만 이용하면서 네.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그러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동차가 그 필수 아닌 필수가 지금 되고 네. 있고요. 요즘 뭐 물론 뭐죠 그 저기 스쿠터, 스쿠터 같은 게 스쿠터. 많이 있지만 그거 그게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거리에 그것도 따라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요. 거리에 한인 따라서 내에서도 8불, 10불 나온다고 올랐고 네.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네. 때문에 조금 먼 거리를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자동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니까 문제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보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큰 지금 그 이제 논란의 대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보험자가 많으니까 보험료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원영석 기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보험자와 사고가 나면 내 잘못은 전혀 아닌데 내가 그냥 바친 경우라도 결국 그 내 보험 그 약관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혜택을 받으면 받을 땐 좋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보험 계약할 때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친 사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가 됐다는 것 때문에 또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보험회사들이 바친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보험자들이 많이 운전하는 곳에 살고 아, 있구나. 뭐 그런 진짜 안 좋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또 올라요. 그래서 이 보험제도라는 것 자체가 요즘 정말 그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보험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지만 네. 디덕터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 미만은 그냥 내 돈으로 내야 돼요. 나가는 사고가 거죠. 나도 예. 보험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사고 대비하는 대비한 거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험은. 디덕터블이 500불이냐 1000불이냐에 네. 따라서 보험이 달라집니다.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보험 커버가 좋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는 네. 좀 싸지고. 네. 왜냐하면 디덕터블이 세니까.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디덕터블을 적게 내고 싶잖아요. 디덕터블 왜냐하면 적게 사고 내고 나면 싶죠. 보험 혜택 받으려고 예. 보험을 드는 건데 근데 디덕터블을 작게 하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게 올라가죠.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앞서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제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 여기 지금 영상 지금 그 사진에도 나오는데 Why car insurance is still so expensive even as car prices are dropping. 요즘 그 차값이 팬데믹 내려가고 이후에 있다고. 그 물류 대란 때 한때 바짝 차가 그렇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비쌌죠. 중고차도 중고차도 비싸고.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차 가격과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싼 차일수록 당연히 보험료도 비싸고. 그렇죠. 비싸죠. 예. 예. 근데 차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한 번 올라간 보험료는 잘 안 내려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컴플레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럴 바에는 어차피 디덕터블 낼 거 내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무보험자로 다니는 사람들 많고 그럼 보험 든 사람들만 이래저래 골병 들고 어쩌다가 무보험자한테 차 바치기라도 하면 또 보험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보험 없이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아니 없이 얼마나 비싸면 보험료- 그런 생각을 네. 하겠어. 아니 어차피 사고 나도 내 돈으로 고치는 거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요. 웬만한 사고 나면 그냥 내 돈으로 고치는 거예요.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건전한 그런 캘리포니아 시민들도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야 우리도 그럼 낼 필요 없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보험 내가 이 돈 뭐하러 내? 이런 생각 들죠. $1,000 이상의 차 고치는데 $1,000 이상이 나올 정도의 사고라면 정말 엄청난 사고고. 네, 엄청난 사고, 큰 사고죠. 목숨을 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감사하다고 할 정도에 아마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그런 사고 때문에 그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느냐. 사실 뭐 안전운전하면서 다니고 살짝 바치는 거 정도는 그냥 내 돈 내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요즘 현실이 안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 지인이 오셨었어요. 불과 뭐 며칠 전인데 그 이제 차를 제 차로 타고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에선 차가 어떠고 저쩌고 그 보험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얼마를 냅니다. 한 300 몇십 불 냅니다. 이랬더니 그래? 아니 뭐 얼마 내세요? 이랬더니 50만 원 낸다는 거예요. 50만 원? 근데 50만 원 낸대요. 그래서 여기 돈이면 450불이에요. 아니 450불. 한국도 비싸네요. 뭐 차가 여러 대 있어. 아니 1년에 50만 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 되겠어. 1년에 50만 원. 그래 이렇게 나눠봤더니 한 달에 45,000원. 아니 그게 풀 커버가 돼요. 이거 풀 커버야 이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얼마나 좀 문제가 조사해야 있는지. 되는 것 같아요. 보험 회사들이 왜 이렇게 그 보험료를 상승시키는지 50% 올랐다 52% 3년간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음모론일 수도 뭔가 있는데 이상해요. 연방의회 워싱턴 정가에서 보면 로비스트들이 많잖아요.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로비스트를 보유한 집단 중에 하나가 보험 집단. 보험업계의 러비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험회사들이 영리를 최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보험, 뭐 주택보험 또 의료보험까지 전부 다 영리잖아요. 영리. 얘네들에게는 그게 산업이지. 특히나 의료 쪽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사람 목숨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수한 어떤 국가가 좀
그걸 케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철저하게 영리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병원도 영리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확장을 하고 그래서 해외 치료 많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제도 자체가 영리로 완전한 영리 네.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우리 같은 그 개개인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영리로 버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보험제도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무슨 지진보험도 그렇잖아요. 지진 나서 집이 뭐 네. 무너지거나 이런 거 사실 지진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커버가 돼요? 커버 안 돼요 잘 그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보험 제도를 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디덕터블 있고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사실은 무보험이나 보험이 있거나 없거나 뭐 사실 큰 차이도 없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저희야 이제 다 30이 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버가 되는 거지 사회초년생들 사실 저희도 커버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쉽지 않죠. 사회초년생들 뭐 보험이 여기서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뭐 18살 이상인가요? 그런데 18살인데 뭐 부모님 손에서 뭐 커버가 안 된다는 친구들은 그 차를 돈을 어떻게 내요? 일단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면 보통 21살, 22살인데 그래 봐야 초봉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나이가 어리다고 보험료가 비싸요. 비싸죠. 10대들은 비싸죠. 그러니까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뭐 한 달에 4,500불씩 내면서 렌트에도 허덕여야 되지, 보험료에도 허덕여야 되지.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건 누구 탓이냐는 거죠. 차 살 때도 이자율이 높지 않나요? 어리면 10대들이 살 때 아닌가요? 아, 뭐 저는 이자율 그런 걸로 같은 알고 있는데 경우에는 아닌가요? 공통분모 네. 아닙니까? 아닌가? 네, 그런가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무보험자들이 계속 무보험으로 차를 몰고 다니다가 보험을 들 수가 이제 없대요. 그때 보험 들려고 그러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렇죠. 그럽니다. 뭐. 왜냐하면 너 이동안에 무보험으로 운전해서 맞아. 그 그렇지. 벌칙까지 이렇게 매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인데 벌써 이제 무보험 보험값이 이렇게 비싸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보험 안 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들게 생각이 돼요. 들어요. 근데 사실 굉장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운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사고를 떠나서 경찰이 그냥 뭐 무슨 이유로건 잠깐 쓰라고 하고 보험 좀 달라고 할 때 달라고. 제출을 못하면 무보험 운전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 체포 연행되죠. 면회될 수도 있고 법정 아니면 가야 되죠. 네, 법정 가야 되고 엄청난 또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인데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뭐 매일같이 경찰한테 그렇지. 그렇게 뭐 될 거 아니고. 적발당하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데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 자동차 보험의 문제는 참 심각하다. 예,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같은 일부주를 제외하고 사실 그 시골주 같은 경우도 드문드문 있잖아요. 집과 집 사이 거리도 멀고. 드문드문 그러니까 있죠. 시골주 같은 네. 경우도 그런 시골에 무슨 뭐 대중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시골주도 사실은 자동차가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보험 제도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말 그 보험료를 제대로 네. 내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얼마 그런 전에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인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차가 많죠. 네. 뭐 그렇죠. 여러 개 밴도 있죠. 있을 것이고 네. 뭐 승용차도 있어요. 그 차량이 4대래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3대, 그다음 자기 개인 차 1대. 근데 보험료가 너무 오른 거죠. 뭐 아무래도 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뭐 많게는 60%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너무 불경기고 감당이 안 돼서 보험사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험사 하는 말이 그러실 거면 보험사 다른 데로 가세요. 그냥 배짱 좋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싼 거 아는 거예요.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다. 뭐 다른 데로 가셔야죠. 그래갖고 그분은 차를 2대를 지금 상업용 2대를 없앨까 생각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아니, 지금 보면 미국인들 중에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보험 없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보험 근데 지금 50%나 비싸졌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 이게 생활이 쪼들리니까 그렇죠. 이거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에이, 설마 사고 나겠어? 이 생각부터 나잖아요. 이게 예? 사실 우리가 보험이 없이 다니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험이 너무 올랐으니까 답답해서 얼마나 그렇죠. 살기 답답하면은 힘드니까. 이건 진짜 무보험으로 다녀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막 거리 짧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험 필요한가 이런 그렇지, 생각을 그런 아마 생각 할 수 거예요. 있죠. 예, 통근거리 짧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 뭐 참 우울한 소식인데요. 예,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뭐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또 경제 부분을 이제 한번 짚어 보겠는데 We 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You know how to tell a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또 경제 부분을 이제 한번 짚어 보겠는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지는 않고 있지만 위태로운 조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 뉴욕 연방은행이 분기별로 조사한 그 7월 미국민 취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네. 현재 취업 중이라는 미국민들 전체 88%,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88%다. 그 나머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무려 23%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구직자들은 28.4%, 1년 전보다 9포인트나 급등하면서 2014년 이후 그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2014년이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메이크업이 조금 됐을 때죠. 예. 그때 이제 낮은 일자리였는데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미 국민들도 4.4%로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늘었다. 뭐 좀 주변에 그런 걸 느끼시나요? 글쎄요, 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느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도 빵집을 하다가 최근에 문을 닫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거 그러니까 뭐 직장인은 아니고 좀 그런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쪽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도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예. 이제 문을 닫고 새로운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는 뭐 어떤 직업이 있는데 뭔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새로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네. 또 옮겨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뭐 주변에서 이건 뭐 체험적인 얘기지만 체감적으로 좀 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예.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주변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친한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상이 갈수록 구겨지고 그렇죠. 지금 되게 좀 불경기라. 말하기 원래 평상시에는 항상 웃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예, 그 제과점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 공교롭게도 근데 항상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서 인상이 굉장히 안 좋고 저기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게 느껴져서 이렇게 말조차 걸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그렇죠. 좋은 거를 안 이렇게 좋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고 평균 수명이 이제 올라가는 시대다 보니까 뭐 리타이어하고 또 제2의 어떤 또 일을 찾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니까 리타이어 하셨더라고요. 네. 리타이어 하셨고 60대 초반인데 네. 굉장히 너무 일찍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 대신에 마땅히 뭐 이렇게 계속 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네. 또 그러니까 이 손님이라든가 매출이 그러니까 그분도 어떤 소규모 이제 어떤 그 사업이라고 그럴까 하는 분인데 매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하니까 매달려서 일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그분은 다행인 게 60대 초반 나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이제 벌어놓으신 게 있다 보니까 예. 이제는 리타이어를 일찍 하고 리타이어하면 뭐 소셜 시큐리티 그 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나오는 돈도 있잖아요. 물론 네. 그 가장 리타이어할 수 있는 빠른 나이에 하니까 좀 더 늦게 하는 것보다는 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매달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거 해서 자기가 또 뭐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차라리 리타이어를 좀 빨리 하는 일찍 게. 하신. 네. 근데 네. 여기도 그런 있어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뉴욕 연방은행의 네. 분기별 조사에 보면 62세가 넘은 후에도 일할 가능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없어요. 48.3%. 62세 예, 이상. 62세 이상.
그 지금 이러고 나서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뭐 두 분도 관리하시는 직에 계시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사실 그때는 회사가 갑이라기보다 네. 좀 그렇죠. 직원들이 갑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네. 기억하시겠지만 다 폐쇄가 됐고 맞아요. 네. 락다운. 락다운 됐죠. 락다운 돼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 직원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업체들은 문을 열고 이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꾼들은 필요한데 일꾼들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고용 당하는 노동자들이 갑의 입장이었고 고용하는 쪽 고용자들의 입장이 을인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페이 수준을 제시하면 안 오니까 페이 수준도 더 높이고 맞아요.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그래야 그때 이제 진짜 와서 일할 한참 정도.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 풀타임으로 이제 초봉을 얘기를 하는데 초봉으로 이제 원래는 한 5만 5천 달러 선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5만 달러에서 초봉이. 5만 5천 달러 선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6만 달러를 주겠다고 해서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르냐 하면 이게 7만 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7만 달러 줄 때 초봉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기억하시면 그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딱 와가지고 모든 게 셧다운 되니까 경제 공황이 올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음.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달러를 엄청난 풀었죠.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일도 안 하고 갑자기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신청만 하면 다 나오고 돈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뭐 계산하니까 내가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보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받는 돈이 더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주는 돈을 주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네. 그 돈 받느니 나는 그냥 그 집에서 연방 정부가 놀겠다. 주는 돈 받고 맞아, 놀겠다. 맞아.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주는 돈 이상을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이었으니까 일 안 하고 이 정도 돈 받는 게 일하고 조금 돈 더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만들려면 연방 정부가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어야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7만 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풀타임으로 일하려 갈 때 뭐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땐 시작인 것 같아요. 회사 측으로부터 오퍼를 받는 임금이 6만 8,9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초봉이. 그죠. 네. 뭐 그것도 지금은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떨어진 거다. 근데 이거는 평균치죠. 그러니까 많은 연봉을 받는 직종군하고 최저 임금을 받는 직종군 풀타임으로 일할 때 그걸 이제 합산한 게 이렇게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건데 보통은 뭐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뭐 요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회사가 갑으로 바뀌었다는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직원들이 현재 베네핏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56.3%로 지난해보다 8%포인트 급감했다고. 급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도 어려우니까 베네핏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왜 돈이 이게 덜 나왔지? 뭐 오버타임 왜 하지 말라 그러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또한 승진 기회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44.2%인데요. 네. 그게 지난해보다 1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그러니까 년 만에 그만큼 상황이 바뀐 거네요. 1년 만이에요. 예. 지금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예. 그만큼 회사들이 어려운데 이제 직원들도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아마 지난해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요. 맞아요.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나 또 이거 그쵸. 국가주의 뭐 빅텍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상당히 실리콘은행, 많은 직원들을 그쵸. 잘라냈고 네. 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작은 규모 회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했는데 결국은 일찍 그 역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앞선 거죠. 네, 그래서 금융계 그렇죠. 쪽인 그런 거죠. 기업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런 어떤 그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둔화되면서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회사에 걸쳐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대기업들이나 큰 은행들은 이미 한 거지만 네.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제 기업이나 회사들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잡을 상실하게 잃는다. 되면 다른 잡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혜택이 베네핏이 줄어들고 뭐 오버타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감수하고 남는 걸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완 기자 말씀대로
회사가 갑이 되고 직원이 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연준이 이제 이달 중순에 이제, 열리는 네.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증시는 더 잘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겠죠. 그러나 또 이미 반영된 거 아니에요? 또 선반영됐죠. 물론 네. 선반영돼서 0.25 가지고는 힘들고요. 0.5 정도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 아마 시장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거죠. 0.5나 0.75 그 금리 인하를 세게 할수록 좋냐? 물론 뭐 단순하게만 보면 세게 할수록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구나. 그렇죠. 연준이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빅컷 정도가 아니라 자이언트 컷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또 그만큼 경제는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래서 그때 주영석 기자님이 그렇게 짚으셨죠. 이게 0.5%포인트 인하를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빅스텝. 0.75까지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게 네. 되면 이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네. 거를 연준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네. 경제가 정말 박살날 수도 네. 있다. 예, 여파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0.25, 0.75보다는 그 중간인 0.5 정도가 지금 봐서는 좀 밸런스가 맞는 어떤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그 소비 경제는 과히 좋지는 않다. 모든 수치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보험료도 뭐 네. 50%고 인플레이션에다가 그렇죠. 네. 지금 그 모든 수치가 안 좋고 사람들이 그 쪼들리는 게 느껴지고 그 아까 주 기자께서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 샐러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월급을 받았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때를 막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요번 정부가 이제는 그렇게 그런 못하죠? 상황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싶네요. 그게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이제 기본소득 제도인데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리 서민이나 양인가요? 예. 저소득층이 아무리 임금이 인상이 돼도 한계가 있고 근데 한번 올라간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소비만 하고 소비가 안 되니까 모든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왜 일도 안 하는데 좀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한 달에 500불씩 1000불씩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보면 못 사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 장롱 속에 숨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푸는 소비를 거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소비를 못 하는데 그 돈을 주면 결국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소득을 버는 게 자본주의 조금 더 개념인데 사회주의에 가까운 약간 사회주의라고 할 수 그런, 있지만 네, 그러나 지미 자본주의가 양이었나요? 그 민주당 그렇죠. 앤디 양 하셨나요? 앤디 양. 예. 그런 제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제도적으로 뭐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자본주의 제도가 갈수록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이랄까 또는 맞지 않는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케인스라든가 그런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시대가 자꾸만 가니까 이제 케인스가 얘기한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또 한 번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나온 얘기가 기본소득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AI가 생기면 더더군다나 일자리가 줄어들기 더더욱 때문에 없겠죠. 예.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관계없이 돈을 줘서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플이 아이폰을 뭐 10억 개, 20억 개 만들면 뭐예요? 그거를 일부 부자들만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부자들이 뭐 한 명이 100개, 1000개 살 겁니까? 그렇게 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사줘야지 애플 같은 기업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폰을 네.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본소득제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요새 그런 탄력을 생각도 받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아이디어는 아니죠. 몇 년 전에 아직까지 뭐 탄력이 앤드류 양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조금 선풍적인 그런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다가 좀 이렇게 사실 잠잠해지더니 앤디 양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애플이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소득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에서 돈을 끌어다가 네. 이제 정말 저소득층에다가 중공층, 돈을 예. 풀겠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무노동 무임금이라 생각하는 네. 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유토피아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뿌려서 우리 모두 잘 사세라는 그 개념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뭐 사실 님비하지만 그 노숙자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내 집 뒤에다가 노숙자 텐트 짓거나 뭐 이거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아가서 보면 내 세금 다 내는데, 아까 뭐 자동차 보험료, 차 세금, 저희 차 아까 세금도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그 뒤에 스티커, 캘리포니아주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차 뒤에. 2,000 그것도 얼마나 비싸요? 이제 그런 거 다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공짜로 먹여 살려준다. 그러면은 야 나도 안 해. 나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저희 삶의 수준이 높을 수 있겠으나, 야 이 문호동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 돈 다 퍼주네라는 그 생각은 지울 수가 좀 없는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있죠. 그 기본소득제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서 그쵸. 거둔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아까 고소득자들한테 이렇게 고소득자나 아니면 법인세라든가 이런 데서 법인세를 높여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걷는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왕 기자 얘기대로 기본적인 자본주의와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하죠.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기는 뭐 쉽지 않은 제가 볼 과정을 때 거쳐야 연방 될것 차원보다는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지 지금 일단 않을까. 사우스 시작을 한것 그렇게, 같아요. 예, 사우스 그렇게 하지 LA나 않을까 싶어요. 뭐 북가주.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성과가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확산될 수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 조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퍼준다기보다는 경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될까봐 걱정이 돼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풀었던 건데 그게 의외의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일자리가 클로즈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패닉을 겪지 않고 네. 정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소비하면서, 그래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화랑새를 탔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쓸 돈 쓰면서 남는 돈을 갖고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시장 화랑새 됐고, 그래서 그런 실험을 우리가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사실 근데 근데 좀 후유증이 좀 있었죠. 근데 돈 안 물론 풀었으면 그렇지. 돈 안 풀었으면 정말 대공황 온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다 길거리에 나앉고, 왜냐하면 렌트비 낼 수 없지.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락다운을 세게 했었잖아요. 세게 했었죠. 그런데 빨리빨리 그 백신을 만들었던 이유가 보통 임상시험 10년 지나고 네, 했는데 그렇죠. 그거 다 면제 조항 넣고 해가지고 8, 9개월 만에 만든 것도 락다운을 풀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비상 체제로 돌입하지 않았으면 대공황 갔죠. 그렇게 하지. 뭐 예. 여튼 근데 돈을 풀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예. 효과를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그리고 되고 왔죠. 그러니까 연준이 좀 인플레이션 대응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좀 거. 타이밍이 늦었죠. 예, 그죠? 그런 예.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금 주영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좋은 사례를 보면 북유럽이 그렇습니다. 북유럽이요. 예, 북유럽이 스칸디나비아, 뭐, 예, 그쪽.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거기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70% 이런데 대학 등록금 공짜, 뭐 공짜.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걷어들이는 것만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또 부패율도, 정치인 부패율도 굉장히 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국민들이 맡기는 거겠죠. 만약에 기본소득제가 좀 확대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되지 발전이 않나.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자본주의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폐해가 때문에 나오고 폐해가 있죠. 나오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손질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케인스 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케인스 시절에 그런 거잖아요. 유효 수요가 유효 수요를 이제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네. 케인스가 얘기한 거는 유효 수요 창출, 정부가 나서서 유효 수요 창출하면 된다. 그 뉴딜 정책 펴면서 뭐 댐 공사하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극복이 됐어요. 근데 네. 그것도 언제입니까? 1920년대, 30년대 얘기고 1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는 케인스 이론도,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뭔가 대규모 일을 뭐 공사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독일도 예전에 그랬죠. 아우토반 하면서 네네, 그걸로 그렇죠. 인해서 네. 엄청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일어났죠. 뭔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어떤 또 이론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그러니까 1920, 30년대 케인스 이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게 성공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뭐 저희도 싶습니다. 있죠. 한강의 기적. 네, 한강의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도 저희가 최빈국에서 뭐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오는 지금은 선진국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정말 밥 한 끼, 쌀밥 한 끼도 먹기 힘들다는 근데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뭐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그 재택근무가 코로나19 때 그때 많이 생겼죠. 이렇게 네. 그 활성화됐죠. 활성화가 되면서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뭐 이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는 데는 있어요. 금융권도 그러는 있죠. 분들도 예. 계시고. 근데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이제는 오피스 나와. 예전에는 저 오피스 안 나갈래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재택근무하는 데로 갈래요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직원들이. 젠지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바뀌었네. 전에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 이제는 회사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회사들은 너 나오라고 못 하죠. 나오니 네. 미안한데 그럼 우리랑 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지인분인데 재택근무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이었어요. 집에서 일하고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궁시렁 됐답니다. 궁시렁 됐는데 회사에서 딱 나온 첫 마디가 그럼 우리랑 하기 힘들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입 닫고 그냥 회사를 갔다는 네. 얘기인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이제는 그렇죠. 갑의 위치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경기가 드네요. 안 좋으면 원래 회사가 갑의 위치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 결국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이제 예. 나갈래요? 아니면 우리 요건을 따를래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뭐 회사의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도 그런 이 원격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이 뭐랄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아직은 원격으로만 직원들을 일을 시켜서 100%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러면야 뭐 직원들 입장에서도 교통비 아낄 수 있고 뭐 옷 같은 것도 덜 신경 써도 되고 하니까 비용 아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좋을 수 있는 게 원격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실 유지 비용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사무실에 그 임대료도 필요 없고 회사도 분명히 이점이 있어요. 네.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것과 대면하면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어떤 차이 그 갭을 아직은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극복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뭐 그 회사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무실을 유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사무실 임대료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전기료 나가고 그런 거 다 세이브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쁘진 않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로비스트 한 명 만났는데 로비스트 그분이 원래 다운타운에서 월 그 렌트비가 4만 달러였대요. 어이구야. 그 파트너 2명하고 같이 월 4만 달러. 정말 의리의리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자체가. 뭐 하이라이트 근데 그런 데 있나 보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때 이제 집에서 하다가 그 비용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도 비즈니스 되는데 하고서 지금은 사무실이 없어요. 재택에서 집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비즈니스들이 예. 많죠. 많죠. 예, 예. IT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서류 작업이 많이 없는 곳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익을 비용을 더 거둬들이는 절감하니까.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일해도 괜찮은 직종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네, 그런 사실 뭐 직종은 제조업이나 좀 이런 데는 힘들고요. 힘들겠죠. 예,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그렇죠. 되니까. 힘들죠. 사실 뭐 이렇게 저희 방송해야 되거나 이런 방송국도 데 우리 힘들고. 저희들도 항상 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실 부서 팬데믹 내내. 또 그런 것들은 뭐 부서 간의 차별을 둔다 이렇게 되면은 네. 또 그거는 임금 문제가 되고 너는 나오는데 나는 안 나 아니 너는 안 나오는데 나는 나와야 돼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예민한 문제라서 뭐 여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뭐 아까 예. 뭐 차 보험료 문제 사실 차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 보험료도 지금 난리예요. 그 임금 캘리포니아 불만도 주택 많은 보험료.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되는데 임금은 솔직히 인플레 대비 그렇게 안 맞춰주잖아요, 사실. 근데 그죠? 뭐 사실 그 뭐 제가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 또 임금을 맞춰주려면 그만큼 레비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현 상황에서는 레비뉴가 그만큼 안 나온다. 뭐 애플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는 뭐 그 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 그 우리가 뭐 시간당 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지금 10명이라는 걸 뭐 한 6명이 일하는 걸로. 맞아요. 이런 패스트푸드가 식으로 그렇게 해야 바뀌고 있잖아요. 네. 지금 최저임금 올리니까 직원들을 해고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살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뉴스네요. 그 네. 경제 근데 뭐 뉴스를 미국의 연달아서. 현실이 이렇다는 걸 네, 우리가 뭐. 전해. 네, 뭐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상으로 문화충격 11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12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